1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처음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제 지표 호조까지 겹친 덕인데요. 다우지수는 0.56%, S&P 500은 0.89%, 나스닥은 0.97%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미국 기업 실적 호전 기대감 등에 힘입어 나흘 연속 하락세를 끝내고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2%대로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과 서방 국가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93센트 오른 배럴당 102달러 2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일부 유로존 국가의 신용등급을 이달 말까지 한두 단계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유로존 국가 채무 위기가 악화되지 않으면 현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진행한 6개월 만기 국채 입찰에서 계획보다 많은 국채가 발행됐습니다. 매입 수요가 양호해 16억 2,500만 유로어치를 발행했고 발행 금리는 4.9%로 같은 만기가 발행됐던 1개월 전보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오랜만에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려했던 그리스의 6개월 만기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또 미국과 프랑스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도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시장을 이끄는 자료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 뉴욕 3대 지수 중 S&P 500 지수는 5개월 만에 최고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자, 금융주 강세도 눈에 띄었고요. 간밤 글로벌 시장에서 어떠한 재료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표 호재도 있었고 또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닷새 만에 좀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가 예상보다는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0.56% 상승했고 나스닥도 0.87%, 0.97%, S&P 500 지수도 0.89% 상승하는 등 그런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앵커께서 모두에 지적하신 대로 이른바 페드의 양적 완화 정책과 관련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진이 됐고요. 또한 유럽 증시에서 들려온 피치사가 연내에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도 기폭제로 뉴욕 증시에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알코아의 실적과 관련된 분위기 이런 쪽에서도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뉴욕의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지수 상승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경제 지표도 미국의 11월 도매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주가별로 본다면 은행주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7%, JP 모간도 2.1%, 알코아도 0.16% 상승하는 등 순손실과 관련된 알코아도 전반적으로 이런 위험 부분에서 좀 벗어나는 분위기였고요. 반면에 실적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 시즌 오프로 들어간 내용에서 실적이 좀 부진했을 것으로 전망했던 티파니는 10%가 내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IR에서 굿이어가 실적 전망을 조금 하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굿이어는 8.3% 내리는 등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가에 크게 움직이는 이른바 실적 시즌에 들어간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새벽의 뉴욕 증시 마감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들어봤고요. 이제 재료들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지표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미국의 경기 회복으로 제품 판매가 늘면서 이 재고 물량이 소진되고 있는데 미국의 11월 도매 재고가 예상보다 덜 늘어났다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도매 재고는 시장이 좋아질 때는 재고 수치가 빠르게 소진되는 것을 긍정적인 경제 지표로 해석이 되는데요. 미국의 11월 도매 재고가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는 0.5% 정도 늘어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는 소진이 좀 전반적으로 좀
잘 됐다라고 현재 시장에서의 중평이고요. 작년 10월 수치는 재고 지수가 1.2% 상승한 것으로 보면 최근에 2개월간 연말과 관련된 매출 이런 쪽에 기업들의 물품들이 그 시장으로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도 큰 폭 하회를 하면서 경제 지표로서는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서 뉴욕 증시 상승에 일조를 했고요. 따라서 향후 기업의 경기 성장에 대한 조금은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주 나타났던 미국의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현재의 그 추세가 좀 이어진다고 보겠는데요. 도매 재고의 그 세부 항목인 도매 판매도 0.6% 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이것도 예상치보다는 생각보다 소진이 현재 흐름이 좋다라는 중평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전날 알코아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테이프를 끊기도 했습니다. 물론 또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반응도 양호한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유럽 불안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미국 기업들에 가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또 여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코아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예상치는 일단 맞췄다라는 네. 측면에서 비교적 온건한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톤이 좀 많은 부분인데요.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1억 9,100만 달러의 순손실을 보였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지난해 11% 가까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순손실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줄이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알코아의 생산과 관련된 쪽에서 조금 현재 최고 경영자도 생산의 캐파를 좀 줄이겠다는 측면을 밝혔습니다. 이런 점이 알코아의 오늘 강보합세를 좀 주가를 이끈 요인이라고 하겠고요. 다만 오늘 나온 새벽의 내용들은 별반 좋지 않은 소식도 좀 들려왔는데요. 포드가 4분기 순손실이 태국의 홍수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좀 있었다라는 측면이 좀 개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얼리 업체인 미국의 티파니도 올해 유럽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도 수출 성장세가 좀 꺾이는 등 이런 쪽에서 매출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개진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요인도 나타났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센티멘트는 알코아를 필두로 해서 아직 실적이 전부 다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아직까지는 많이 끌어오른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미국 기업들의 어닝 시즌 실적 전망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네. 4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4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만 놓고 본다면 미국의 대기업들인 S&P 500 기업의 4분기 실적 전망치는 7.2%의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현재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예상보다는 현재 눈높이가 좀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대감은 현재 높지만 실질적으로 개별 기업들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높낮이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변수도 현재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으로 현재 나타나는 쪽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분위기가 1월 중순 이후에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시넥스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내일 이제 쉐브론, 13일에는 JP 모간이 이제 실적 발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발표되는 쉐브론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현재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피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이달 만에 한두 단계 정도 내릴 수 있겠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또 반면 프랑스의 신용 등급은 최고 등급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치사가 그 프랑스의 그 어떤 그 좀 걱정을 하나 좀 덜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내에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현재 상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그 관건이 되는 거는 S&P가 언제쯤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된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런 전망인데요. 역시 이제 그 피치는 올해 신용등급과 관련된 프랑스의 등급 강화는 없지만 일부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은 예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첫 번째로 꼽은 나라가 이탈리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목하고 있는 피치사의 내용은 이탈리아가 추가적으로 현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의 여력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국채 시장에서의 여건 이런 점을 좀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태리가 추진하고 있는 긴축과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는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예상보다 악화되거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이달 내로 등급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유로존 일부 국가들은 이태리와 스페인, 벨기에와 아일랜드, 슬로베니아와 키프로스 등이 등급 강화와 관련된 위험 요소로서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태리의 신용등급 강등이 1월 말쯤 나타나고 2월에 예정돼 있는 그 이른바 이탈리아 국채의 차환 발행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조금 더 그 투자자들이 그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피치의 이번 결정이 스탠더드앤푸어스나 무디스 등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떤가요? 피치사는 영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 신용평가사죠. 나머지 두 회사는 미국 국적입니다. 네, S&P와 무디스가 현재 그 프랑스와 관련된 내용은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어떤 그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디스가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 중평이고요. 다만 이제 유럽계 그 신용평가사인 현재 피치가 올해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된 프랑스의 악재를 해소해 줬다는 점은 어느 정도 위험 요소를 좀 현재 덜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역시 시장의 관건은 S&P가 지난번 미국의 신용등급 강화처럼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화를 1분기 내로 그 칼을 빼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하겠고요. 역시 피치사의 그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된 프랑스의 연내 해소 이런 부분이 작용은 하겠지만 신용평가사들이 독립적인 신용등급과 관련된 그 자사의 자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점수를 매긴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것이 신용등급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기재로는 작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긴장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치의 우려가 있었지만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 유럽 증시는 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뭐 산뜻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의 지수도 1.5% 올랐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도 2.4%, 프랑스의 깨끗 지수도 2.6%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피치사의 연내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없다라는 불확실성 제거가 비교적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요. 또한 프랑스의 11월 산업 생산과 관련된 지표도 예상치보다는 호조세가 나타났다는 점, 이런 점이 현재 프랑스 깨끗 지수의 상승세를 좀 더 이끌었던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그 좋은 분위기가 그리스의 6개월 만기 국채 입찰에서도 발행 금리가 좀 낮아지는 등 국채 시장에서도 이런 좋은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그립값 강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 원자재 관련 주식들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리오틴토나 BH 빌리턴 등이 3.5%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프랑스 증시에서는 BNP 파리바나 소시에테 제네랄이 6.1%, 5% 각각 오르는 등 금융주의 흐름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코메르츠방크나 알리안츠 등 금융주의 흐름들이 4% 후반까지 올라가는 등 금융주와 그다음에 상품주, 그다음에 그 커머더티 주식, 이른바 원자재 관련 주식들이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프랑스에서는 최근 들어서 4월 이전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겠다라는 등 의견이 분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EU 차원에서 금융거래세 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어제 이제 네. 사르코지와 메르켈 총리가 회담을 가졌죠. 네. 이 내용에서 이제 그 사르코지 대통령이 가지고 나온 부분이 이제 금융거래세, 이른바 토빈세라고도 우리가 이제 네. 부르기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이제 프랑스가 먼저 시행을 하고 EU가 이런 부분을 좀 거들어주는 그런 흐름으로서 조금 도입을 앞당기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도 사르코지 대통령의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을 현재 개진을 했고요. 당초 이 내용은 2014년 정도에 EU에서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프랑스가 현재 좀 속도를 내는 측면, 이런 점에 비교적 EU 쪽이 그렇다면 EU 측면에서 조금 더 빨리 이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그 금융거래세를 도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그 금융 그 거래에 대한 세금을 물림으로써 여기서 나오는 세원을 재정위기 국가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EU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그 노크한다는 측면에서 메르켈 총리도 조심스럽지만 현재 그 금융기관의 반발을 조금 무마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영국이 조금 반대 입장을 아직까지 개진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시중은행들이 유럽 중앙은행에 예치한 일일 예금 규모가 3일 연속으로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은행에 돈을 맡긴다, 예금을 하는 거 보면은 좀 안정성을 키우려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 ECB가 양적 완화를 직접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520여 개의 은행에 이 4,890억 유로 정도의 3년 만기 장기 대출을 방출을 했었죠. 그렇지만 현재 일일물로 ECB로 다시 파킹되는 현재 예금이 4,820억 유로로 10일 현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3년 만기 방출된 그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그 내용들이 현재 다시 유동성이 ECB로 환류되고 있는데요. 어제 그제 독일의 국채에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고, 이런 점에서 보면 은행 간 현재 대출 이런 부분도 유로존 은행들이 서로 그 리스크 차원에서는 현재 조금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자꾸 나오니까 유동성이 다시 시장으로 풀려고 ECB가 노력을 하는데도 다시 ECB로 좀 환류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그 흐름으로 간다고 한다면 ECB가 직접적으로 유로존 국채 시장에 나서서 국채를 매입하는 부분은 현재 한 주에 200억 유로를 넘지 않도록 현재 내부적으로 현재 지침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이른바 금융기관을 통해서 국채 시장이라든지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도 유동성 환류로 인해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ECB의 고민이 읽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품 시작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와 또 금값 어떻게 마감됐는지 전해주시죠. 네, 유가는 아무래도 그 이란과 그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부분에 애널리스트의 분석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0.9% 오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02달러 24센트에 마감을 했고요. 금 가격은 특별한 얘기가 없고 미국의 경기와 관련된 지표가 호재세를 보이고 달러가 다소 약세로 기울자 오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1.5% 오른 온수당 1631달러 50센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금값의 오늘 상승세는 4주간 내 최고 수준이라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주요 일정과 또 기업 실적들 살펴볼게요. 네, 네. 오늘 밤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베이지북이 이제 내용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주간 원유 재고, 비축량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인데요. 지난주에 주간 원유 재고는 220만 배럴 늘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늘은 수치로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관심 내용이라고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쉐브론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현재 예상 수치는 주당 순이익이 3달러 29센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유가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쪽에 좋은 흐름이 나타날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의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장 국내 증시 전망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가 또 모처럼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글로벌 시장에 나타났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유럽 악재는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좀 한물 가셨다는 인식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분위기가 바이 차이나 바이 아메리카 이런 분위기가 좀 감돌고 있는 전체적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 쪽에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책 완화 기대감. 이건 좀 소위 말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중국 정부가 좀 발표했던 내용을 가만히 살짝 살펴보면 지금 중국의 신규 위안화 대출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M2, 그러니까 총통화량이죠. 이것도 증가했던 부분도 10% 넘게 증가했어요.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통화 정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그런 의미를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수출 성장세가 좀 둔화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내수 부양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완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거의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국 금융 공작 회의도 개최를 하면서 여기 나온 내용들 보면 역시 주택 시장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계속 이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근에 미국이 지금 경제 지표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만 보면 이제 도매 재고 결과가 나왔었죠. 시장 예상보다 적게 증가한 결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제조업 경기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재고 물량이 소진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4분기에 수요가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재비축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전업종이 골고루 상승을 했습니다. 전업종이 골고루 상승했고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로도 이어질 거로 보여지는데 가만히 보면 금융주가 좀 상당히 한 4% 넘게 올랐던 부분도 있고요. 원자재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유럽 재정 위기 이슈보다는 이제 경기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패턴이겠죠. 그래서 중국이랑 맞물려서 우리가 모멘텀 거래를 찾아보면 아무래도 그 산업재 섹터, 그다음에 석탄 관련주라든지 발전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도 하나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산업재 섹터,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기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상당히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만큼 어제도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커플링하는 현상이 나타냈죠.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커플링 현상이 나올 수 있겠다 볼 수 있고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도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화학주 뭐 이런 정유주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제 우리가 나름대로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지겠지만 어제 선반영됐던 논리로 좀 적용한다라면 어제만큼의 네. 어떤 강한 프로그램 유입세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은 예상할 수 없겠죠. 그래서 또 우리 국내적으로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해서 일단 뭐 전체적인 포지션은 상승 추세로 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주 초반에 말씀하시기를 유럽발 재료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방향성이 나오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도 좀 상방적으로 열어두고 베팅을 해봐야 하는 것인지 오늘 장 전략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포지션은 51대 네. 49였고 51이 하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포지션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네. 51대 49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 윗방향의 입장은 51로 좀 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물론 뭐 이벤트가 국내적인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그건 차치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급 패턴이라든지 종목이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을 살펴봤을 때는 좀 더 일단 상승 쪽에 51점을 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하튼지간에 지금 상당히 단조로운 시장 대응 방법이지만 1800선 초반의 강한 지지력은 지금 결국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 전환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려면 정말 소위 말해서 한 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추세선 수렴하고 있는 부분에 강한 윗방향 상승하는 돌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는 흐름인데 그걸 이제 외국인의 이제 현재 현물 수급에서 그런 것을 눈치를 우리가 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있지만 현재 어떤 박스권 구도를 이제 상향이든 하향이든 깨트릴 만한 이 변화를 아직은 이게 굵직굵직한 시그널은 없을 거로 보여지고 그나마 조금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준 위원들의 추가 부양 필요성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거는 상당히 시장에서 호재로 좀 작용할 필요가 있고 금요일서부터 뉴스 플로우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쪽에서요. 여하튼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5일 만에 반등에 나섰죠. 그래서 지금 실적 가지고 이게 서프라이즈냐 아니면은 이게 뭐 일회성 비용을 이제 감안해서 왜냐면 HDD 부분 매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확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실적이 좋아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하튼 일단 그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서프라이즈는 맞습니다. 맞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일회성 이익이 이제 그걸 7천억을 뺀다 하더라면 지난 4분기 4조 5천억이에요. 이런 흐름 봤을 때는 당분간은 삼성전자의 서프라이즈 실적 효과로 인한 수혜 종목 발굴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 그 포지션을 잡았을 때 CES 이벤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지를 간단하게 메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자, 뭐 스마트 뭐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음성 인식, 제스처, 인터랙션 이거 컨트롤하는 기능. 이게 이제 스마트 TV, 스마트폰에 나오는 거죠. 네. 스마트 에볼루션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스마트 시스템 온칩 컴포넌트라고 해가지고 이건 삼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LG도 할 수 없는 거고 소니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새로운 컨텐츠 서비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카메라 캠코더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커넥티드 애플리언스.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뭐 차세대 갤럭시 탭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서 굵직굵직한 수혜주를 발굴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계속 창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아직까지는 종목 장세다, 뭐 코스닥 장세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 코스닥 장세라고 해가지고 테마주를 살 거냐 그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오늘 지금 실시간 뉴스를 보면 뭐 안철수 연구소에 대해서도 지금 제2대 주주에 대해서 주가 의혹에 대해서 혐의를 파악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테마는 이제 다소 한풀 꺾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좀 정성적인 투자, 건전 투자 마인드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일단 실적 호전주 쪽에서 코스닥 종목을 잡으신 게 맞고 대형주는 철저하게 낙폭과 대주를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패턴으로 잡았으면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주, 뭐 S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치고 가는 종목 대형주보다는 소위 말해서 상당히 장기간 소외됐던 그런 대형주를 잡는 것이 단기 한 5% 10% 수익률 게임에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다소 음봉을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좀 세게 나갔다가 오후장에 좀 약하는 그런 흐름이겠지만 상당히 뭐 큰 충격이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기 때문에 네. 정상이 어찌 보면은 한번 상승하고 나서 다소 쭉 횡보하는 그런 장세가 눈치 보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HMC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슈앤 이슈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0년 75.5%에 달하던 중산층 비율은 지난해 67.5%까지 줄어들어 중산층의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선박 수주량 기준 세계 1위에 복귀했습니다. 2007년 이후 4년 만인데요. 또 수주액에서도 국내 조선업체는 482억 달러로 중국의 192억 달러보다 2.5배 더 많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경선 등 당내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선거까지 국가가 감시하고 소요 비용을 부담하는 일종의 선거 공용제가 실시됩니다. 향후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사람 중심의 주거지 관리로 변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주거 정비 사업을 실시할 때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슈앤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황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중산층은 경제 활동의 주축이고 정치, 사회의 주요한 목소리도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가 중산층이 될 수 없지만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중산층 비율은 필요합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19대 총선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중산층 복원을 내세우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산층이 최근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산하경제연구원이 10일 내놓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보고서를 보면 지난 1990년 75.4%에 달했던 중산층 비율은 지난해 67.5%까지 줄었습니다. 특히 중산층 안에서 적자 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15.8%에서 23.3%로 높아졌습니다.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밝힌 보고서에서도 결과는 비슷한데요. 연구원은 중산층이 사라지고 신빈곤층이 두터워지는 현상을 올해의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과 직장, 안락한 노후 등이 전제됐던 중산층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것들이 무너져가면서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산층의 붕괴는 소득의 양극화가 가장 큰 이유인데요.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임금소득의 불균등 확대, 자영업자의 소득 불균등 약화 및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재정 역할 미흡 등이 소득 불균등을 초래하면서 사회가 양극화로 점점 고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4년 만에 한국의 선박 조선업계가 선박 수주량에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되찾았다라고요. 예, 네. 한국조선이 지난해 선박 수주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도 한국 조선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드릴십, 액화 천연가스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의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국내 업체들이 수주량 선두를 굳건히 지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 조선 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해 총 1,355만 CGT 규모의 선박을 수주해 920만 CGT에 그친 중국을 따돌렸습니다. 한국이 선박 수주량 기준 세계 1위에 복귀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4년 만입니다. CGT란 선박의 부가가치와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해 산출한 지표로 조선소 간 국가 간 수주량을 비교할 때 주로 쓰입니다.
지난해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선박금융 위축과 해운 시장 침체로 전 세계 총 수주량은 2010년에 70% 수준인 2,811만 CGT로 급감했고 중국의 수주량도 2010년 1,958만 CGT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편 한국의 조선사들 수주량은 2010년 1,263만 CGT보다 소폭 늘었고 점유율도 31.2%에서 48.2%로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계가 4년 만에 수주량 기준 세계 1위를 탈환한 것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드릴십,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선박 수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 조선사들은 부가가치가 낮은 데다가 공급 과잉으로 발주가 급감한 벌크선, 탱크선 등의 수주에 치중하며 한국의 1위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네, 최근 정치권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해서인지 정치권이 전당대회 등 당내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등 경선 등 당내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선거까지 국가가 불법 탈법 실태를 감시하고 소요 비용을 부담하는 일종의 선거 공영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어제 선관위에 위탁해서 전당대회를 공직선거 정도의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법 선거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비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돼서는 아니지만 황우여 원내대표와 비대위 핵심 멤버들도 동의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조만간 한나라당 차원에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주요 경선에서 후보자가 아닌 당이 공적으로 선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선관위와 협조하고 필요하면 정당법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정당법에는 보조금을 받는 중앙당은 대표 경선 사무 중 투개표 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관리 그리고 불법 선거운동 시 고발 등 전반을 위탁하자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등 이러한 절차가 더 깐깐해진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예, 서울시는 지난 9일 발표한 2012년 시정 운영 계획에서 향후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전면 철거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살린 사람 중심의 주거지 관리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으로 재정비 예정구역 지정 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도 기존 25%에서 50%로 높였습니다. 구역 지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구역 지정 후 건축 허가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한 반발 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향후 재개발 수립 전 거주자의 의사를 반영한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공성 강화에도 나서는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300에서 500억 원씩 2014년까지 총 1,6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2014년까지 공공관리자 제도, 즉 재개발을 시가 관리하는 적용단지를 100개 구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황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과 이슈 체크해보고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도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어제 어떻게 마감됐는지 어제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닷새 만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매 순매수가 닷새 만에 코스피 시장 상승을 연출했는데요. 외국인은 막판 순매도수를 급격하게 줄이며 힘을 더했고 자동차, 화학, 정유, 차화정이죠. 중심으로 한 대형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26포인트 상승한 1853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난 3일 2.69% 급등한 가운데 거래를 마친 이후 닷새 만에 상승 마감입니다. 이날 개인은 순매도를 5천억 이상 늘렸고요. 작년 순매도하던 외국인은 막판에 매도폭을 줄이면서
63억 원의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이제 중요한 특이점은 프로그램이 약 6,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선물을 약 4.75포인트나 상승시켰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전기가스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중소형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46포인트 상승한 525포인트, 1% 상승을 했고요. 시가총액상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테마주, 전에 큰 폭의 조정을 보였던 정치 테마주들, SNS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된 하루였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권주가 또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또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보면은 또 CES 2012와 관련해서 IT주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떤 업종에서 크게 올라왔는지 특징주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전일 업종은 이제 증권 업종이 이제 지수 상승과 맞물리면서 네. 3% 이상 상하면서 업종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은행과 기계, 운송장비 업종은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전일장 강세 업종 중에 증권 업종에서 보면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증권, 현대증권 등이 특히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는 증시 급반등에 따른 상승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특히 이제 또 다른 업종 중에서는 자동차 부품 업종인데요. SL과 만도, 현대모비스 등 이런 자동차 부품, 운송장비 업종 등이 상승 보기 좋았습니다. 단기 하락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헬스케어와 2차전지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유비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인성정보들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CES에서 헬스케어 사업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과 2차전지는 전기차 시장의 수혜를 전망을 받으면서 LNF, 넥스콘테크, 파워로직스 등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이슈가 됐던 업종과 특징주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 보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또 기분 좋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 훈풍을 또 국내 증시도 이어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뭐 네. 국내 증시 어제 유럽 시장이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요. 네. 다소 좀 미진하지만 미국 시장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흐름들 본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도 역시 좋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내일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선물에 의한 지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IT 섹터, 자동차 부품주,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외국인들의 그 선물이 이제 대량으로 매수되는 시점과 또한 대량으로 매도에 의해서 지수가 흔들릴 외교적 현상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의 그 옵션 그 포지션도 좀 한번 보셔야겠는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중에서 이제 콜옵션 매도를 한 245 정도에서 일단은 매도세를 좀 강하게 좀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지수로 한 사람에 한 1880선이 되고요. 그보다 이제 네. 위에 이제 1910선에서도 콜옵션 매도를 강하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내일장까지는 크게 상승한다 하더라도 1880과 1910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요. 풋옵션 매도 설정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1840선에서 더 이상 빠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가두리 그런 장세를 좀 연출할 것으로 보여져서 지수는 내일까지는 1840선 이상, 1880선 이하에서 형성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는 박스권에 있다. 1900선 최대 상단 1900선, 최하 상단은 1820선 정도까지로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박스권 장세 속에서 상단과 하단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은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은 대형주들의 움직임보다는 종목 장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오늘 하루 좀 어떠한 업종과 테마를 눈여겨보는 것이 좋은지 오늘의 관심 업종 테마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오늘 업종별 테마 관련주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해외 지수 차트 중에서 보면 이게 중국 상해 종합 지수 차트입니다. 지난 4월달 3,000선까지 갔었던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2,100선까지 약 10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50%나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이틀간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단 바닥권을 좀 잡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시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려감이 좀 상존해 있는데요. 이런 우려감이 오히려 중국 지준율 인하 및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지수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의 춘절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중국 춘절에 대한 소비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일단은 지금 IT, 호텔, 레저, 의료업종 등을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파라다이스, 이제 카지노 업체죠. 파라다이스와 라겐락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이제 파라다이스를 먼저 보겠는데요. 네. 국경전을 맞은 중국인들의 방문객 증가가 상당히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비도 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환율 효과 및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4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파라다이스 추가적인 상승이 점쳐지는 그런 자리이고요. 또한 중국 소비 관련 중에서 이제 락앤락을 볼 수 있겠는데 이제는 필수 소비자 쪽으로 이제 뭐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성장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중에 50% 정도를 육박을 하면서 중국의 성장과 맞물려서 같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이 정도 선에서 바닥권을 다지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보입니다. 제품 다양화에 따른 이제 그 단가가 상승하면서 수요가 기대가 되고요. 아시아 시장이 차별화된 성장성이 기대되면서 락앤락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종목 쪽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에서 파라다이스, 락앤락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눈여겨볼 만한 업종 테마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종목으로는 또 파라다이스와 락앤락 소개해 주셨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진단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